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시간에 이어 통신정보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통신 회선 중에 유선 선로가 있고 무선 선로가 있다고 했는데요. 유선 선로 중에 케이블 섬유, 피버 옵티컬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케이블 섬유는 지름 굵기가 한 0.1mm 정도, 석영, 그러니까 유리 섬유를 쓰거나, 또는 뭐 일반,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 넣어서 레이저 광, 거의 BC노가 되겠죠, 그죠? 레이저 광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통형 선로입니다. 전반사 현상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데이터, 이게 광 케이블이라고 봤을 때, 요쪽에서 보면 이게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쏘면,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이루어지겠죠. 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무손실로, 손실이 거의 없이 전체가 이제 반사되는, 이런 행태를 이제 전반사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 섬유의 장점을 보면 트위스트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에 비해서 이제 대역폭이 넓고, 그러니까 매우 주파수가 넓은 광대역 폭이 넓은 그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 또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 케이블은 전기 신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전기 신호가 아닙니다. 그죠? 전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이 잘 없겠죠. 간섭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잡음이 없다는 뜻이고, 잡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감쇄의 영향이 매우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작고,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자기장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죠?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류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리를 쓴 게 아니겠죠. 구리를 쓴 게 아니고 석영이나 유리섬유 또는 플라스틱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벼워요. 작고 가볍게 쓸 수가 있고, 제작 비용도 좀, 구리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겠죠. 저렴한데, 단점 중에 왜 가격이 비싸다고 되어 있냐면은, 제작 비용은 사실은 좀 저렴한데, 이게 이제 이 소비층이 매우 다양한 소비층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싸게 좀 팔립니다.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이제 광 케이블이 이렇게 끊어졌을 경우에 요거를 손실 없이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광 케이블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분기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한 군데를 끊어서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보내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여기 광 케이블 붙여야 되는데 이 접합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기선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걸 접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끊어졌으면 이 두 개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붙여야 될 때 정교한 납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 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 케이블 섬유는 광코어, 광코어죠. 여기 이제 유리나 아까 석영 재질의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 클래딩, 광 클래딩은 이게 광 클래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투과율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봤을 때 이게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레이저가 오면 다 튕겨내겠죠. 전반사 효과를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재킷은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이게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러면 이게 잘 부러지겠죠. 부러지는 걸 방지하거나 또는 다른 빛이 들어오는 걸 간섭을 막거나 하기 위해서 외부 절연막을 설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를 전달할 때 전반사 이 원리를 이용해서 빛의 신호를 전달하는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0과 1을 구현하기 위해서 광섬유 안에 불을 빛을 키면 1, 끄면 0,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죠? 그런 캐리어 역할을 수행한다. 이 캐리어란 말은 뭐냐면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광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송신부가 되겠죠, 그죠? 송신부에서
빛을 뭐 껐다가 켰다가 보내면, 요건 이제 수신부가 되겠죠. 그죠? 수신부에서는 빛을 뭐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죠? 방 클래딩이 아까 거울처럼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신호를 뭐 이런 식으로 01, 01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케이블 안에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광선유 케이블에 있어서 빛의 전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신 측에서 아까 레이저를 쏜다고 했는데, 레이저 다이오드인 발광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이제 발광 다이오드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요 뒤쪽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오면 이렇게 이제 다시 전기는 빠져나가고 요 표면부를 통해서 이렇게 빛 신호로 빛으로 변환되어서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광 신호가 결국 레이저가 되겠죠, 그죠? 레이저 다이오드를 썼으니까 레이저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수신 측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어쨌든 빛 신호로 받겠죠, 그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수광기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인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전기 신호로 만들어주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송신측, 이제 송신측이고, 여기는 수신측이 되겠죠, 그죠? 수신측이고, 이제 수광부가 되고, 이건 성광부가 되겠죠, 그죠? 에버랜치 포토 다이오드나 또는 핀 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광통신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음성이나 영상 신호를 변조 회로를 통해서, 아까 변조 회로는 뭐냐면 전송 선로, 그죠? 전송 선로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전송 선로의 형태로 기존 데이터를 전송 선로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게 변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변조 회로를 통해서 전송 속로가 지금 이제 광섬유니까 빛으로 바뀌겠죠, 그죠? 빛의 신호로 바뀌어서 광섬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빛을 받게 되겠죠, 그죠? 빛을 받으면 아까 수광 소자에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전기 신호가 빛으로 됐다가 요 빛을 다시 받아서 빛이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로 변환되면 아까 데이터를 변조회로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바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복조회로를 통해서 빛으로 온 거를 다시 전기 신호인 데이터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 클래딩과 재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보면 거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빛이 반사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신호가 오면 다 이렇게 전반사 형태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섬유는 생각을 해보면 손실이 좀 적기 때문에 광대역이나 또는 고속으로 이제 정보가 전송 가능하고요. 손실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전기 신호가 아니고 빛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로 보내면 간섭이나 그런 잡음이나 그런 게 생길 텐데 빛 신호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차단만 잘 되면 손실도 적고 간섭이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자르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안에 좀 강하고 무누구하는 뭐냐면 이게 오래되더라도 신호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거나 그게 좀 적겠죠. 굉장히 광대역으로 보내고 고속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굉장히 높고 가볍죠, 그죠? 가볍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접속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발광부가 있고 여기 광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가 가면 여기 수광부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 소자들이 반드시 구비되어야지만 이 데이터를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구리선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뭐 전기 신호가 바로 오기 때문에 뭐 익숙하게 전기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빛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장치가 있어야지만이 접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어렵고 중에 약하다는 뜻은 뭐냐면 요 안에가 이제 유리 재질로 이 전선 속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중에 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케이블이 끊어졌을 경우에 금속 케이블은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이제 실질적으로 끊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금속 케이블은 끊어져도 피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까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장애 났을 때 금속 케이블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애를 복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비전도체 중계기에 급전은 뭐냐면 이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전기선으로 보낼 때는 신호를 보낼 때는 이 케이블 중에 몇 개의 케이블에다가 우리가 전원을 같이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전원을 같이 보내서 여기 이제 이 발신부의 기계나 수신부의 기계나 여기 이제 별도의 전기를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이 통신선로에 전기를 포함시켜서 보낼 수가 있는데 빛으로 보내는 거는 전기 신호를 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간 이런 장비들에 레이저의 발광부나 수광부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 이제 전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별도의 개발 기술들이 필요하고 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빛 신호가 중간에 이제 상실되거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단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모드 광섬유가 있고요. 멀티 모드 광섬유가 있습니다. 싱글 모드 광섬유는 뭐냐면 장거리 전송에 조금 적합하게 설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러 가지 모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단일 모드로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겠죠, 장비가. 이 발신부나 수신부가 장비가 단순하고 여러 가지 모드를 안 쓰기 때문에 단순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발신부에서는 단일 모드로 쓰고 수신부에서도 단일 모드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광섬유끼리의 접속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싱글 모드로 오면 반드시 뭐 보내거나 다른 데로 보낼 때도 싱글 모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중 모드는 뭐냐면 광 케이블 하나에 송신부와 수신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드로 다양한 모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발신부와 송신부의 이제 기계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광섬유끼리 접속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 얘에 비해서는 좀 쉽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장거리 전송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단거리 전송에 적합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저속 전송에 용이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신회선 무선 선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유선 선로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요. 무선 선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재의 그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제 말이 빠르거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선로는 마이크로파와 이제 라디오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주파수의 범위와 방향성에 따라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파의 주 특성은 방향성이 있다, 지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쏘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데이터를 또는 전파를 보낸다는 뜻이죠. 라디오파는 이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 발신 측 안테나가 있으면 신호가
여러 방향으로 그냥 무작위로 막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수신기만 있으면 이 발신 신호를 잡아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뭐 그런 형태가 되고요. 무선 통신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신 측이라고 보겠습니다. 발신 측, 송신 측, 그렇죠. 여기가 수신 측, 수신기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음성 데이터라고 봅시다. 음성 데이터라고 보면 변조기를 통해서 고주파 발신기를 통해서 이제 고주파 발신을 하게 되고요. 이 변조된 그 신호를 증폭을 하게 되겠죠. 증폭을 해서 송신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의 대기라든지 그런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전파를 이렇게 쏘게 됩니다. 전파를 쏘게 되면 수신 안테나가 이 전파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전파를 수집을 해서 이 전파를 증폭을 합니다. 증폭을 하는데 왜 증폭을 하냐면 이 송신 안테나의 그런 파워에 따라서 이 전파가 도달되는 거리에 따라서 이 신호 세기가 좀 더 줄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신호를 먼저 증폭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복조기를 통해서 이걸 데이터로 만들게 되죠. 데이터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성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면 음성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증폭기들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의 경우에는 볼륨 같은 게 되겠네요, 그죠? 소리를 크게 키워서 수신부 측에서 이게 어떤 음성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슨 선로 중에 마이크로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성 마이크로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성은 지표면에서 약 35,860km의 상공에 통신 위성을 로켓을 통해서 이제 쏘아 올려서 위성 통신 위성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요 위성 통신을 통해서 수신하거나 송신할 수 있는 지상 기지국 있죠. 기지국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 송신국에서는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의 전파, 빔이라기보다는 전파라고 합시다. 전파를 이용해서 신호를 증폭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주파수로 바꾼 다음에 지상 수신고로 송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도달이 되면 요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는 이제 마이크로파로 바꾸어서 이제 위성을 쏘게 되겠죠, 그죠? 위성에 쏘게 되면 요 위성에서는 그 신호를 증폭을 해서 지향성 있게 어느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를 보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쏘게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쏘면 수상 기지국에서 이 데이터를 증폭을 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아서 다시 이제 데이터로 복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가 이렇게 수신 측에서도 뭐 송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통신 위성이 다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요 신호와 요 신호의 서로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업링크 주파수가 다운링크 주파수보다 조금 높은 대역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링크 주파수는 이제 송신하는 주파수를 업링크 주파수라고 하는 거고, 다운링크 주파수는 이게 뭐 수신하는 주파수가 다운링크 주파수가 되겠죠. 주로 이제 통신 위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을 사용하는데요. 정지 궤도 위성은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죠, 그죠? 자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성을 띄워 놓으면 요 위성은 지구가 회전하면 결국은 요 위성이 아래쪽으로 신호를 쏠 때는 지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다 이렇게 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항상 쏘던 곳에 쏘려면 이 위성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되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위성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위성을 설치를 할 때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라고 보면 여기가 적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적도 부분에다가 위성을 주로 많이 쏩니다. 그래야 이제 위성이 이렇게 지구의 통신 거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송수신 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적도 상공에서 마치 고정된 것처럼 관측되는 통신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위성이 지구의 인력과 원심력의 균형 때문에 등속 타원 운동을 하고 그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일하게 하면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위성통신의 장점을 살펴보면 광대역 고속통신이 가능하고요. 한 지점에서 다수의 지점으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동보통신이 가능합니다. 동보통신은 뭐냐면 한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이 위성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면 위성은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띄우면 얘가 꽃갈콘처럼 이렇게 지구의 전체 범위의 신호를 다 보낼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위성을 하나를 띄워 놓으면 수신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요 면적, 지구의 한 3분의 1 면적을 데이터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동보 발생이 가능하고, 반대측은 어떻게 보내느냐? 반대측은 요 위성에서 위성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반대측은 다른 위성이 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이제 지구 지상 측으로 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신속한 통신망이 건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위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요 이제 송신 측이나 수신 측에 요 기지국인 안테나만 이동시켜 놓으면 어디서든지 송수신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선 통신망처럼 선을 깔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장거리 전송이 적합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케이블을 깐다 그러면 굉장히 멀겠죠, 그죠? 케이블을 깔지 않고 위성을 통해서 바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넓은 범위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통신 비용과 품질이 거의 균일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산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그건 상관없이 통신 회선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에 비해서 이제 위성을 뭐 무제한으로 많이 쏠 수가 없겠죠. 그죠? 위성을 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성 수요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있고, 위성이 이제 여기 내부에는 이제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성이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고,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 고치로 다시 우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장 수리가 매우 어렵다. 극지방은 섭씨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에서 위성을 자주 쓸 일도 없고 시장성도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파 지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향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쏘고, 요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또 다른 위성으로 쏴서 다른 위성에서 이렇게 하거나, 요 포인트와 포인트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스크램블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램블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수화하는 형태의 통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상 마이크로파는 뭐냐면 지상에 있으면 아까는 위성을 통했죠, 그죠? 위성을 통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강이 있어요. 강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안테나를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안테나를 세우고 반대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이크로파로 지상에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초단파 전송, 마이크로파 라디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방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이런 데 유선 케이블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유선 선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주로 이제 지상 마이크로파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장거리 통신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뭐 산이 이렇게 뭐 비축하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거나 이 통신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의 높은 산에서 이 중간에 이제 간섭 있는 지형 지물이 없게끔 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끔 주로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되거나 함으로 해서 따라서 뭐 중계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계소는 뭐냐면 이 신호가 가다가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먼 곳에 보낼 때는 얘가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먼 곳에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테나에서 라디오 신호를 방향성이 없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자기가 증폭된 이 라디오파의 신호 크기에 따라서 주로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파 거리에 도달하는 내에서 수신부에서 안테나를 세우면 쉽게 말씀드리면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만 맞추면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통신에서는 전송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라디오파를 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통신회선 중 무선 선로를 이제 이동통신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동 중에 통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대상, 걸어 다닌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형태의 통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무선 전화기, 뭐 차량용 전화기, 요즘 뭐 차량용 전화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휴대용 무전기, 무선 호출기, 삐삐 그런 게 있고요. 이동국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대상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이제 이동국이 될 거고, 그 이동국이 이제 근거리에 접속하는 기지국, 그리고 기지국과 기지국 또는 타 통신사와 교환할 수 있는 교환국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동통신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은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지만 그 기지국에서 타 단말기의 이동이 그러니까 단말기의 이동이 계속되니까 단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위치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단말기에서 신호를 쏘면 가까운 기지국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죠? 교환국으로 보내면 B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B라는 사람의 가까이 있는 기지국으로 다시 신호를 보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셀 분할은 뭐냐면 요 기지국이 이제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데요. 셀. 기지국의 통신량에 따라서 최대 가입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를 하면 통신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동해 해수욕장이다. 근데 동해 해수욕장에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전송선로, 요 셀에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수를 좀 줄여놨는데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죠, 그죠? 많기 때문에 요 셀을 소분화해서 셀을 여러 개로 증설을 해야지만이 다수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핸드오프 기능은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에 이 기지국에서 다른 기지국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지국에서 이 기지국의 셀로 이동을 할 때 과연 통신이 끊어질 것이냐, 통신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하는 기술이 핸드오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적 채널 할당 방식 기능이 있고요. 뭐 전력 제어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는 주로 단말 장치하고 모뎀 사이에 주로 위치를 하는데요. 이제 모뎀이 있죠, 그죠? 모뎀이 있고 이 모뎀 옆에는 전송 선로가 있겠죠. 선로가 있고 여기 단말 장치가 있을 거고
이 모뎀이 이제 송신 측에서는 이게를 변조를 하게 돼 있고요, 그죠? 수신 측에서는 이렇게 복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전송 선로로 보내기 위한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 또는 이 신호를 다시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전송 데이터나 전송 문자를 조립하거나 분해, 또 코드를 변환을 하거나, 또는 이런 전송 선로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제 회선을 제어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에러를 제어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제어 장치라고도 합니다.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장비 측에서는 이제 병렬 디지털 신호가 주로 많고, 선로 쪽에서는 아날로그의 그런 직렬 전기 신호가 주로 많습니다. 이거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주로 이제 쓰는데, 왜냐하면 이 전송 선로를 무작위로 많이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의 전송로에 여러 가지 신호를 어떻게 다중화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선로로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수신 측에서는 하나의 선로를 통해서 전송된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 가지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통신 제어 장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중화와 역다중화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을 살펴보면 통신을 접속하는 기능과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접속 기능은 교환 접속 제어, 통신 방식 제어, 다중 접속 제어, 우회 중계 회선 설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설명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보 전송 기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동기화를 할 것이냐, 오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데이터의 흐름을 어떤 형태로 제어할 것이냐,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왔을 때 어디에다 우선권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앞서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 장치가 있는데, 전처리기가 있고,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가 있고요. 컴퓨터들 중에 단말기 형태가 되겠죠. 이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중에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 전처리기에서 여러 가지 선로와 여러 가지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포트나 특정 선로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단말 장치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올 때, 이 전처리기가 없이 이게 바로 이제 컴퓨터로 가게 된다 그러면 컴퓨터가 요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성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게 되면 원래 이 컴퓨터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의 성능의 저하가 일어나겠죠. 그러한 기능을 여기 후처리기에서 미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신제어 처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제어 처리 장치는 통신제어 장치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 가지 제어 처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끔 약간 개선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의 증설이나 회선의 고속화, 확장, 그리고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죠? 유연성이 크다. 왜 이제 용이하고 유연성이 크겠습니까, 그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앞서 이렇게 이제 단말기가 있고, 여기 이제 전후 처리기가 있습니다. 전후 처리기가 있고, 이게 뭐 모뎀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전송 솔로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또 뭐 전후 처리기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단말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있는데, 요게 다, 요까지 뭐, 이 전송 솔로가 무선일 수도 있고, 유선일 수도 있지만, 그죠? 뭐, 단말기나, 전후 처리기, 요 사이에는 케이블로 연결되겠죠, 어쨌든. 케이블로 연결되는데, 이건 단말 장치와 데이터 통신 장치 간에, 케이블을 할 때, 이 케이블에, 어떠한 통신 규격을 가지고 연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 안에 보면 선이 여러 개인데, 이 선이 이제 다 이 핀 형태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 핀의 규격이나,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정의를 해 놓은 게 인터페이스와 접속 규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접속 커넥터도 뭐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모양이 다 다르고,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와 접속 규격을 가진 커넥터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접속 규격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RS232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RS232는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적으로 인터페이스에 이제 주로 표준화되어서 쓰고 있고요. 25핀과 9핀으로 이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25핀입니다. 25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번호가 있죠, 그죠? 1번부터 25번까지 핀이 25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건 이제 순놈 형태고요. 앞놈 형태를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이렇게 이제 핀이 꽂힐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딱 결합을 해보면 딱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터페이스의 접속 규격은 DT하고 DC, DT와 DC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강의 앞에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격은 ITUT에서 이제 이렇게 쓰자라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런 형태로 쓰라고 이제 공고가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 시리즈가 있고 X 시리즈가 있고 I 시리즈가 있고요.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이제 RS232의 특성을 보면 기기적인 특성은 연결계의 크기하고 핀 개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아까 9핀이 있고 25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핀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전리적은 DT와 DC 사이에 신호 레벨을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25V로 할 거냐, 전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잡음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정의적 신호등이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아까 25핀이 있고, 9핀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이제 선이 물려져 있겠죠, 그죠? 그 각각의 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절차적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송신부가 있고, 이렇게 수신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송로가 있고, 여기 이제 RS232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송신 측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케이블이나 어떤 핀을 통해서 수신부한테 데이터를 보내겠다,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라는 거를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이냐.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수신부에서는 자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절차적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RS232의 25핀 커넥터의 각 핀에 대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점 확대돼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 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통신 정보 전송 시스템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정보 전송 시스템의 하드웨어라고 하면 요 하드웨어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사람과 하드웨어의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 중에 사람과 조금 가깝고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좀 가깝고 하드웨어가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집단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운영체제,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 1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윈도우 10이나 서버 프로그램을 주로 쓰기 위한 리눅스나 그런 걸 다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게 뭐 인간의 언어를 번역한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고 사람이 뭐 주로 쓰기 편한 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뭐 사람의 언어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서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이러한 형태들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람 쪽이 조금 더 가깝다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주로 쓰는 뭐 회계나 인사나 행정이나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뭐 자료 계산, 뭐 그래픽이나 뭐 게임이나 뭐 통신 프로그램이나 방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상호 간에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서로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부 다 그냥 통신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나 단말 대행 소프트웨어 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어떤 단말기에서 송수신 제어 프로그램이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말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송수신 제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신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송수신 제어 프로그램에서 처리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정보관리 체계의 형태로 전송이 되고요. 이 처리 프로그램이 정보관리 상황에 따라서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처리된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제 수신 측에 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송수신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말기로 다시 송신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송수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과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서로 접근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이드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데이터 송수신하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통신 하드웨어를 데이터 송수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과 이용자 접속 여러 이용자들이 접속하거나 단일 사람이 접속하거나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접속을 제어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능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 상대 측에도 통신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죠? 이 통신 소프트웨어 간에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송 제어부 쪽으로 통신 하드웨어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죠. 하드웨어가 이 전송 회선을 통해서, 그렇죠? 전송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송 회선을 통해서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통신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제 직접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용자 이런 부분에 이용자가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이런 형태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신정보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비슷비슷한 용어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요.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교재를 충분히 좀 살펴보셔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그 다음 장에서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고요. 정보통신 개론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장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결국은 송신 측과 수신 측, 수신 측과 송신 측이 어떤 전송 선로를 가지고 어떤 전송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통신하느냐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